앞 시간에 강의 이어서 정보 전송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웹의 발전과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크라우드 소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웹의 발전과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크라우드 소싱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알아볼 내용은 웹의 발전과 진화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고 있는 방향을 잡아서 이것은 웹 1.0이다, 2.0이다, 또는 3.0이다, 4.0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웹 1.0이나 2.0까지 들어봤던 것 같고 3.0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개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웹 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1.0은 1990년 팀 버너스리라는 과학자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속 인물이죠. 당시 그는 스위스의 유럽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월드와이드 웹, 지금의 웹입니다. 그가 개발한 첫 번째 웹페이지는 단순한 텍스트 중심의 정보 제공 페이지였습니다. 지금처럼 화려한 이미지나 인터랙티브한 요소는 없었고 오직 정보를 연결하고 문서 간의 링크를 따라가는 방식이었죠. 웹은 영어로 그물, 거미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물은 실의 망이라는 의미로 인터넷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그물일까요? 화면의 페이지를 보면 웹이 왜 웹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는 최초의 웹페이지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제목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머리글이라고 부르는 헤드는 가장 큰 글씨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 줄에 검은색으로 뭔가 설명이 적혀 있고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도 보입니다. 이 밑줄 쳐진 부분을 우리는 하이퍼링크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기술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기술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의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정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웹입니다. 그래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무엇으로? 하이퍼링크라는 것으로 문서들을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웹페이지의 형태입니다. 하이퍼링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HTML이라는 랭귀지로 작성을 했었죠. 근데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어떤 페이지의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단순한 구조가 바로 웹 1.0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웹페이지와는 많이 달라 보이죠?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1990년도에는 네트워크 상황도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고 사진이라는 것이 이 웹에서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웹 1.0의 첫 번째 특징이 단순한 문서의 구조 표현이 되겠습니다. 웹 1.0은 인터넷이 처음 대중에게 확산되던 시기에 웹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웹사이트가 주로 단순한 문서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의 웹페이지는 구조적인 표현이 복잡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콘텐츠가 텍스트와 링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웹 1.0은 정적인 형태의 문서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의 기업 홈페이지나 뉴스 사이트는 사용자가 글을 읽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정적인 형태의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웹사이트를 열어보면 광고 영상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반응을 해서 클릭할 버튼이 생기거나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움직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인터랙티브한 것입니다. 요즘 웹사이트는 동적인 형태입니다. 액티브하게 동영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애니메이션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웹 1.0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입니다. 그리고 정적이고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문서였습니다. 웹사이트 개발은 주로 기업이나 기관이 담당했으며 이를 통해 상업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댓글 기능이나 실시간 참여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웹 1.0 시대의 웹은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 그쳤으며 이후 웹 2.0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사용자 참여와 쌍방향 소통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웹 1.0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정적인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웹 2.0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웹 2.0은 무엇일까요? 웹 2.0이라는 개념은 특정 연구자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내린 정의라기보다 당시 사회에서 나타난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붙여진 별칭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적인 용어라기보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웹 2.0은 웹의 새로운 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인터넷을 단순히 정보를 읽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차세대 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위키피디아와 같은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웹 2.0 사례입니다. 또한 다양한 웹 2.0 기술들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신입사원들이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하듯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사실적이고 중요한 가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셜 네트워크 집단 지성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웹 3.0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은 팀 오라일리라는 사람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인 오라일리 미디어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웹 2.0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2004년에 열린 컨퍼런스를 통해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이분이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웹 2.0이라는 것은 뭐냐? 새로운 환경과 변화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이고, 과거에는 HTML 마크업 랭귀지밖에 없었지만 이것들의 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가상 환경들에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웹 2.0을 단순한 기술 용어라기보다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의 집합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참여, 개방성,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징이 차세대 인터넷을 이끌어갈 중요한 키워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웹 2.0은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공식 용어라기보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별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히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기존의 웹 1.0에 비해서 2.0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정보를 좀 더 쉽게 공유하고 서비스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블로그, 위키피디아, 딜리셔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 딜리셔스라는 서비스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블로그와 위키피디아는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웹 2.0의 특징은 우리가 참여,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웹 2.0의 특징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매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방향성 플러스 웹 2.0이라는 것은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IT 분야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반이 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웹 콘텐츠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도 같은 맥락입니다. 버스 플랫폼, 기차 플랫폼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동영상을 공유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튜브일 것입니다. 유튜브는 사람들이 모여 동영상을 보고 구독을 하고 새로운 채널을 열기도 합니다. 영상을 나르거나 댓글을 남기기도 하죠. 바로 이런 활동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친구를 맺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뉴스를 공유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웹 1.0이 단순히 정보를 찾고 링크를 통해 탐색하는 데 그쳤다면 웹 2.0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 2.0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개념이 UCC, 즉 User Created Content 또는 UGC, User Generated Content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만이 정보를 제공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웹 2.0 시대에는 소비자도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틀을 깨고 개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웹 2.0은 탈중심화, 사용자 주도, 플랫폼 활성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은 이전 세대가 담아내지 못했던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가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양 위에서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 펀딩, 태깅 문화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활짝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 2.0의 특징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참여, 공유, 개방입니다. 참여는 사용자가 단순히 정보를 읽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고 의견을 표현하며 플랫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와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고,
개방은 특정 소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가 웹 2.0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웹 2.0의 핵심은 참여, 공유, 개방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참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먼저 명시적 참여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아는 경우죠. 예를 들어 블로그 글쓰기, 인스타그램, 틱톡 업로드, 리뷰 작성, 별점 평가, UCC, UGC 제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암묵적 참여는 내가 모르게 이루어지는 참여입니다. 예를 들어 클릭 이록, 구매 이력, 검색어 입력 같은 흔적이 데이터로 활용되는 경우죠.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이 함께 구매한 상품, 이런 식의 추천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집단 지성입니다. 단순히 모이기만 한다고 집단 지성이 생기는 건 아니고, 대중의 지혜의 저자인 제임스 소로위키는 집단 지성 형성의 4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독립성은 각자가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음 분산화는 중앙에서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집계 도구는 흩어진 의견을 모아주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키피디아입니다. 누구나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고 항상 변화하며 협업으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집단지성의 산물이죠. 결국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참여가 되고, 이 참여가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웹 3.0입니다. 웹 3.0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인화, 지능화, 그리고 상황인식입니다. 먼저 개인화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가 내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화입니다. 두 번째로 지능화는 웹이 스스로 똑똑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찾아주고 상황에 맞게 판단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인식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기를 쓰는지, 어떤 시간대인지까지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카페에 있으면 근처 맛집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정리하면 웹 3.0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똑똑하게 도와주고 내 상황까지 알아주는 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의 진화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잠시 요약을 해보면 웹은 1.0 시기에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시작했습니다. 웹 2.0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웹 3.0은 개인화, 지능화, 상황인식을 통해 더욱 똑똑하고 맞춤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웹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바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용어는 두 낱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뭐와 뭐가 합쳐졌을까요? 맞습니다. 크라우드와 소싱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여기서 크라우드는 대중을 의미하고 소싱은 아웃소싱의 줄임말로 바깥에서 가지고 온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으로부터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중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게 누구의 관점일까요? 그렇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뭔가 기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관심 있는 주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으로부터 기업의 활동 중에 일부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목적은 참여를 통해서 기업의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크라우드 이노센티브인데요. 이 사이트는 2001년도에 제약회사 중에서 거물인 엘리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시작한 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크라우드, 대중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들이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기업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사이트에 올립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해주는 과학자들은 솔버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각자 해결책과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이 기업으로부터 채택이 되면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과거에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는 방법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2020년대 중후반의 트렌드는 AI 데이터 라벨링, 미세 작업, 집단 지성 기반의 실시간 정보 수집, 고객 참여형 설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으셨나요? 한 가지 사례를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주목을 받았던 크라우드 소싱이 혁신인지 아니면 집단 어리석음인지에 대한 토론을 들어보면서 생각을 확장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라우드 소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조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외부 대중의 아이디어나 자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걸 뭐 위키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즘 특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위 스마트 경영의 한 방식으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외부의 어떤 집단적인 능력을 활용한다. 이 개념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자료들을 좀 보니까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과연 혁신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말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기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위험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일까?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각자의 좀 견해를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크라우드 소싱의 잠재력,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뭐랄까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고 또 때로는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반대로 이 크라우드 소싱이 잘 활용되기만 한다면 개별 조직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요.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서 정말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죠. 그 크라우드 소싱, 그러니까 뭐 대규모 협업이나 위키노믹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이걸 넘어서요. 어떤 개방이나 공유, 협력, 같은 그런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나 조직이 이제 내부 자원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외부의 다양한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만들어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게 특히 요즘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혁신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인상적인 사례 역시 골드코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캐나다의 금광회사죠. 한 50년 된 광산에서 새로운 금맥 찾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극비 정보잖아요. 지질 데이터를 인터넷에 그냥 공개해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금맥 찾아내는 사람한테 총 57만 5천 달러, 꽤 큰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야, 상당히 과감했네요. 그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광업업계에서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 50개국에서 지질학자, 뭐 학생, 컨설턴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약 1,000명 넘게 이 도전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110개나 되는 유망한 금맥 예상지를 제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골드코프 내부 전문가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새로 발견된 지점들 중에서 80%에서 정말 상당량의 금을 채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그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었을 성과라고 봐야겠죠. 외부의 다양한 시각 또 전문성이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뭐 맥도날드 마이버거 캠페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고객들이 직접 새로운 버거 아이디어를 내고 그중에 인기 있는 걸 실제 메뉴로 출시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뭐 신제품 아이디어 얻는다 이걸 넘어서서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그 자체로 뭐 엄청난 마케팅 효과까지 거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의 성격에 맞게 잘 설계만 된다면 크라우드 소싱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골드코프나 맥도날드 사례에서 보듯이 크라우드 소싱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특히 목표가 좀 명확하고 참여자들이 낸 결과물을 뭐 검증하거나 평가하기 쉬운 경우엔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성공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방식 자체의 어떤 보편적인 유효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 방식이 가진 좀 본질적인 위험성,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참여하는 대중의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막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열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위험이 실제로 딱 나타났을 때 목표 달성 실패는 물론이고 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13년에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이게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직후에 아시다시피 수사를 돕기 위해서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범인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언뜻 보기에는 이게 집단지성이 좀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영상이랑 사진을 막 분석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노력이 실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어떤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범인을 꼭 찾아야 한다는 그 사회 전체의 어떤 절박함, 분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좀 불확실하고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너무 섣부른 추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 사람들 신상 정보를 막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종의 온라인 마녀 사냥으로 번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집단이 모였다고 해서 항상 지성이 발휘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집단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이성적인 판단을 그냥 압도해버리고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골드코프 사례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골드코프는 금맥 탐사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고 결과, 그러니까 예상 매장지는 실제 채굴을 통해서 딱 검증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명확했죠. 네, 하지만 보스턴 테러 사건은 정보가 너무 많고 그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훨씬 복잡하고 민감하고 또 전문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에서 크라우드 소싱은 어떤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부작용을 더 크게 남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례에서 드러난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심각하고요. 크라우드 소싱을 적용할 때 어떤 점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문제에 또 어떤 방식으로 이 크라우드 소싱을 적용할 것인가, 즉 설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골드코트 사례의 성공 요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금맥 찾기라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있었고 또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 보상, 그러니까 상금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 즉 지질 데이터를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정의가 명확하고 참여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즉 정보나 동기 같은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이 크라우드 소싱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맥도날드 사례 역시 복잡한 분석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이나 고객 참여 유도 같은 마케팅 목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의 성격과 목표에 맞게 잘 설계만 된다면 여전히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의 성격과 목표에 맞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설계 자체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네요. 골드코프가 성공한 그 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어쩌면 그건 단순히 대중의 힘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이렇게 숨어있던 지질학 전문가들을 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로 찾아내서 활용한 것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참여자의 풀 자체는 넓어졌지만 본질적으로는 특정 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이걸 순수한 의미의 대중 참여라고만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반면에 보스턴 테러 사례는 어떤 전문적인 수사 능력이나 객관적인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에 직접 개입했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단순히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어떤 감정적인 해석이 막 뒤섞여서 혼란만 가중시키거나 진짜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문제에 크라우드 소싱이 적합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개인의 명예 같은 그런 민감한 영역에서는 그 적용에 정말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적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골드코프 사례를 숨겨진 전문가 찾기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크라우드 소싱이 가진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직 내부에만 갇혀 있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외부의 전문가들 혹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독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집단 지성이라는 것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배경과 지식, 또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면서 개별 전문가나 어떤 소규모 집단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잠재력 말입니다. 골드코프가 그 사내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찾지 못했던 금맥을 발견한 것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집단 협업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 체계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 분명히 집단 지성에는 전문가의 예측을 뛰어넘는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맥도날드 사례처럼 대중의 어떤 최신 트렌드 감각이나 창의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고요. 집단지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동전의 뒷면, 그러니까 집단 어리석음, collective stupidity나 집단 편견의 가능성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 테러 사례에서 우리가 똑똑히 봤듯이 집단은 때때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불안이나 분노 같은 아주 강한 감정이 작용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좀 성급하고 감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죠. 그리고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이게 이런 경향을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주장이 막 난무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아까 말한 마녀사냥 같은 그런 여론이 형성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범인을 찾겠다는 그 선의의 열정조차도 때로는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스턴 사례가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아무 잘못 없는 개인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사회 전체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단지성의 잠재력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어두운 측면과 그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을 당연히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방식 자체의 가능성까지 너무 축소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골드코프는 그 기밀 정보 공개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명확한 목표 제시와 확실한 보상, 그리고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잘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정보 교류와 개방성이 때로는 폐쇄성보다 훨씬 더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물론 모든 정보를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것이 답은 아니겠지만 문제의 성격에 맞는 어떤 전략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 사례처럼 참여자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기업 이미지도 높이는 그런 윈윈 구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테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미리 인지하고 이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봅니다.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스턴 테러 사례에서 봤듯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사실상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령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정말 클 수 있거든요.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숨겨진 비용입니다. 수많은 비전문가들이 막 쏟아내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일일이 검토하고 그중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걸러내고 또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금이나 보상 외에 이런 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코프의 성공 사례 하나만 딱 보고 모든 정보 공개나 대중 참여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성격, 참여자들의 어떤 역량이나 동기 수준,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의 효율성 등등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보다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것이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는 크라우드 소싱이 골드코프나 맥도날드 사례에서 봤듯이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서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확한 목표, 또 적절한 동기부여, 그리고 문제 성격에 맞는 세심한 설계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된다면 기업과 사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스턴 마라톤 테러 수사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례는 크라우드 소싱이 결코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잘못 사용될 경우에 정보 왜곡, 집단적인 오류, 심지어 무고한 피해자 발생이라는 정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의 성격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참여자 관리 및 정보 검증에 대한 어떤 체계감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크라우드 소싱의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의 종류 그리고 참여자의 역량과 그 기여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 축에 크게 좌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확한 답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문제에는 강점을 보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복잡하고 민감하고 또 해석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집단 감성이나 정보 오류의 위험을 통제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 이걸 오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상황과 목적에 맞게 이 집단 지성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고 동시에 그 잠재적인 위험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례들은 이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해 볼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살펴본 크라우드 소싱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정보의 신뢰성, 책임 소재, 그리고 집단적 오류와 같은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크라우드 소싱을 접할 때 그 양면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터넷은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전송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보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인터넷은 데이터를 한 덩어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전송합니다. 이 작은 조각을 바로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각 패킷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목적지에 도착하고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조립되지요. 이 방식을 패킷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 덕분에 인터넷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수의 대중이 참여해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 해결이나 아이디어 발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노센티브나 골드코프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새로운 금 매장지를 찾아낸 것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오늘은 웹의 발전과 진화,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의 다양한 유형과 예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와 소셜미디어가 바꾸는 경영 환경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